뒤에 있는 오히려 시 속리산에서는 이제 화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까지는 이제 했을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최대 행복의 원리를 뭐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글이지 제시문 1번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요 이제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여러 내용이 있어요. 봐봐.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의 오름은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와 비례하며 행위의 그름은 불행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른 게 행복이 많으면 옳은 거고 행복은 없고 불행이 있으면 그른 거야. 이제. 자, 이때 행복이란 쾌락을 의미하거나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의미하거나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먼저 어떤 행동이 한 개인에게 초래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각각 합산한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통 쪽이 많으면 그것은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냈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 그 행위는 관련된 개인들의 전체 혹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로 평가되며 반대로 고통의 합이 더 클 경우에는 그 행위는 같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이제 쾌락과 불행을 이제 더해서 어떤 게 더 크냐. 그리고 이제 전체 구성원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다 더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윤리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윤리에.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사실 윤리에서 되게 유명한 거지. 우리 지금 여기 윤리하는 사람이 윤리는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이제 이거야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려면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사회 정책이 이제 최대 사회 정책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이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랑 똑같을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리하는 사람 알겠지만 이게 공리주의의 원칙입니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제 공리주의 원칙인데 그래서 최대 행복의 원리. 최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제 전체 행복의 합하고 고통의 합을 계산해서 전자, 즉 행복이 더 클수록 더 옳은 사회 정책이다. 이런 거야 핵심은. 그래서 뭐 앞뒤로 주변 뭐 이런 얘기는 좀 달라도 예. 결국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봐봐.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같이 읽어봤지만 여기에 이제 그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언급이 돼 있지는 않아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옛날에 이제 다른 학교 논술 문제인데 거기서 애초에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긴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책이란 말은 없어도 정책이란 말을 아예 끌어내기가 이제 쉽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신 뭐 최대 행복이다. 이런 거 나와야 돼. 왜냐면 이 지금 원래 문제가 이거였어. 이 제시문들은 사회 정책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답안을 써라. 이제 애초에는 근데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뭐 사회 정책이란 말이 제시문 자체는 없잖아 지금. 제시문 자체는 없으니까 사회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안 써도 이제 중요한 건 핵심 내용이 최대 행복의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쭉 얘기했던 전체 행복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서 전자가 더 크면 이제 결국은 더 옳은 것이다. 뭐 정책이란 말은 여기 안 써도 그런 의미만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지? 얘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이제 2번은 자, 권리, 특히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권리란 개념은 정치 사회가 분열되어 있어서 협동이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호소가 부질없는 곳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용도를 발견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국가라는 선박에 부는 맞바람이었다. 라는 주장은 권리의 철학적 핵심을 잘 표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 정책과 외교 정책을 두고 계속 분열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경제가 침체되면 그 분열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의 법률과 제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논쟁할 수 있는 근거 규칙으로 자리 잡기 원한다면 이 근거 규칙들은 지배계급이 약자들에게 부과하는 정복자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나 이제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결국은 지배계급이 약자들에게 부과하는 정복자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지. 자, 사회, 경제, 외교 정책을 규정하고 이행하는 많은 법률들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그 법률들은 상당 부분 공동선에 대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권리를 확보해주는 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다수자의 약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거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더 앞에 거보다 이제 끌어내기 이제 어렵지 않을 거야. 일단은 키워드부터 얘기하면 법률, 제도, 그 다음에 소수의 존엄성, 평등, 요 정도. 요런 정도의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한 50자원짜리 한 문장 만들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이고 보통 이제 2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이제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 법률과 제도란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존엄, 평등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이제 문장을 만들면 이제 자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소수의 조문서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킬 수 있다. 이거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글 쓰는 건 뭐 이게 꼭 이제 정답은 아니라는지. 근데 이제 이 핵심은 들어야 되지.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그러면 이걸 거꾸로 써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도 뭐 의미는 똑같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문장을 만드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사실은 핵심은 키워드야. 핵심 내용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구절이나 단어 있죠. 그거를 끄집어내면 사실 앞뒤 바꿔도 상관없잖아.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그냥 법률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의미는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핵심적인 구절 혹은 단어 이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번 3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먼저 키워드 한번 살펴보고 볼게요. 얘는 이제 결과 그 다음에 욕구 요 정도 이제 결과 욕구 제한 이제 뭐 이런 정도. 자 제심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목적들을 추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정의의 원칙들을 통해서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할 때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정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가? 정의를 위반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 및 필요와 관련된 것들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필요와 상관없이 어떤 취미나 놀이에만 관련된 것들은 애호 가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즉 존엄성을 갖는다. 인간만이 윤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 의해 도구나 수단이나 자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를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요약하기 위해서 봐봐. 얘를 어떻게 쓰면 되겠니? 이 결과는 이제 일종의 이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즉 결과를 얻기 위해. 이제 앞에 물론 뭐 이제 이런 말 쓰겠지.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좋은
뭐예요?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노력을 그러니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막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막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를 위해서 욕구를 제한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 있었단 말이야.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 만족시키는 노력을 중시하기보다는 이제 정의를 위반하는 욕구를 제한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정의가 위반되면 결국 인간의 이제 존엄성이 훼손된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위반하면 뭐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써줘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정의가 위반될 경우 인간이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돼서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 그래서 정의가 위반될 경우 이제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를 위반하는 욕구를 제한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욕구 만족과 욕구 제한 중에 뭐예요? 욕구 제한을 해야 정의가 그지 지켜진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욕구를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욕구란 게 욕심이냐 쉽게 하면 자기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좋은 결과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죠?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3번은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자, 4번은 자, 이것도 이제 일단은 욕구, 그 다음에 규제 이런 말들. 자, 그래서 봐봐. 정부는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며 주택임대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독점을 제약하며 관세 장벽을 세우고 일자리를 보장하며 화폐 공급을 관리해야 하는가?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진 거야. 정부가 사회 보장해야 되고 최저임금법 제정해야 되고 뭐 관세 장벽도 세워야 되고 일자리도 보장해야 하는가 했을 때, 자 이와 비슷한 질문들에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에 대해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셈이지요.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이 뭐예요? 최저임금법, 뭐 일자리 보장, 화폐 공급 관리, 주택 임대 상한선 법으로 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거 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글쓴이는 아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야 당신은 그럼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셈이지요? 라는 대응을 예상해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글쓴이 나의 의견이 얘가 뭐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 아닌 다음에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려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지. 자 할 말이 있겠죠. 이에 대해 나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한다. 자 일단 규제가 제거되면 기존의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세워짐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지 수혜에 의존해 살기보다는 더 이익이 되는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에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 열거했던 거 있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니? 이거 어떤 정부가 좀 규제한다니까. 정부의 규제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문에 이제 구체적인 애들이 막 나오잖아, 그지? 구체적인 애들이 막 나오면요,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이제 일반화시켜서, 그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모든 뭐 논술도 그렇고 국어 시험에 이제 현재 수능 같은 현재 같은 이제 수능 체제 국어의 본질이야, 본질. 알겠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시 있잖아, 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어떤 애는 똥 마려운데 화장실이 없어, 그지? 어떤 애는 또 뭔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막 쫄쫄 굶고 있어. 어떤 애는 애인하고 헤어져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는데 단칸에 이제 차이고 이제 한강으로 뛰어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말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상황이 시에 나올 수 있지, 그죠? 그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문제로 물어볼 때, 그지? 선택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기 예를 들어서 가나다에 이제 그런 화자들이 각각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나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럼 뭐야? 그 하나는 똥 마려운데 화장실, 하나는 그지? 애인에게 차였고, 하나는 가난해서 굶고 있고, 그지? 다 각각 다른 사례잖아, 그지? 근데 걔네들 공통점이 있죠, 뭐야? 화자가 그러니까 추상적 단어를 이끌어내지. 모두 다 뭐야?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잖아, 그지? 부정적 상황.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 국어라는 게 다양한, 그지? 구체적 사례들이 뭐 시로 나오든 아니면 독서에서 뭐 지문 나오고 뭐 사례들 있지. 근데 선택지에서는 뭐야, 이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사람, 근데 그 중에 둘은 그런데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내 결혼하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이제 막 갑자기 복권 맞아갖고 막 몇십억이 생기고 그랬어. 그럼 사실 부정적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둘은 아까 말한 이제 부정적 상황인데 하나는 굉장히 지금 행복한 상황이야. 근데 셋의 공통점,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이냐 아니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쭉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최저임금법 제정, 임대상 관세 장벽세, 독점 제약, 여기 단어도 나오지, 제약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단어로 이제 정리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규제야, 규제. 알겠지? 그러니까 논술에서 요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문에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례나 나열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단어 정도로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일반화. 알겠지?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제시문 4 같은 경우에 이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자, 규제를 핵심은 이제 이거지.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욕구 충족이 된다. 그래서 규제 폐지하는 거지, 그지? 바람직 이런 단어야. 뭐 얼마든지 바꾸면 그지?
규제를 그냥 폐지해야 한다 해도 되고 폐지하는 것이 좋다 해도 되고 뒤에 이제 이런 서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규제 없애자 많은 사람들의 요구 충족 그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5번. 제시문 5번은 자, 이것도 한번 해놓고 또 이건 없어 다시 또 이거 이제 소수자 우대. 자, 그래서 자, 미국의 경우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 정책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소모될 수 있다. 첫째, 인종, 성, 민족의 다양성은 백인 남성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캠퍼스 환경 및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작업장에서의 포용성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욱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수자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흑인과 여성이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점차적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수준에서 미국의 다문화주의 커리큘럼은 만인의 이해를 넓히고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넷째,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와 일정표에 따라 수혜나 특혜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더 돋보이고 성공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속한 모집단에서 역할 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유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뭐 백인, 흑인, 뭐 여성 뭐 이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담기기보다는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수자 우대하고 다수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이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소수자 우대 다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소수자에 대한 이럴 때 적극적 우대 정책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아까 잘 봐라. 첫째에서 인종성 민족의 다양성은 백인 남성뿐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백인 남성도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주류가 이제 백인 남성일 거 아니야. 그런데 백인 남성뿐 아니라 이제 소수자를 우대하는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건 아까 뭐 흑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이런 저쪽에서 온 다른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 황인종이 아시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지? 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누구야? 백인 남성 좋다 이거야지. 백인 남성에게도 좋고 물론 아까 이제 거기 나왔지만 흑인과 여성이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점차로 채워줄 거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흑인과 여성은 뭘 얻게 되는 거야? 일자리를 얻게 된다는 얘기잖아.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다문화주의 뭐 이러면서 수혜나 특혜를 본 사람 자신의 직업에서 돋보이게 성공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가 이제 잘 봐.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이 백인 남성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더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 그 얘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굳이 여러분들 나열을 그지? 아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일반화시키라고 그러지. 이런 답안을 쓸 때는. 그래서 백인 남성, 흑인, 여성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뭐예요? 다수야, 다수. 모두로 해도 되지. 자, 소수자를 위한 우대 정책이 오히려 다수의, 그지? 다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오히려 토대가 된다. 그지? 그래서 결국 이제 소수자 우대, 적극적으로 필요 없어. 사실 적극적이라고. 소수자 우대, 그지? 소수자 우대,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다수의 행복. 나머지는 바뀌어서 써도 되지. 가져다 준다, 행복을 불러온다, 그 다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토대가 된다. 조금 비유적으로 쓰면 밑거름이 된다. 여러 가지 말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소수자 우대, 그 다음에 다수의 행복. 이렇게 이런 정도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까지 이제 해보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연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글씨 속리사는 지난번에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나 있지 나. 뭐 제독 한인 상정청 요거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한 100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한 2문장 정도 써도 되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써도 되고 100자 정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또 넘어가서 재심은 1, 2, 3, 4, 5인데 이제 뭐 시간적으로 여기서 뭐 다는 안 해도 한두 개만 좀 가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한 김에 좀 해봐. 그러면 거기 이제 질문 4개 있죠. 거기 아까 나 질문 있지. 거기 제독 한인 한병철 교수 나오는 글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이제 제시문 1, 2 있고 3번이 보면 딱 시잖아. 시. 요 시. 그래서 그 제시문 3번까지 시 있는 데 있잖아. 그거 지금 빨리 한번 50자. 그 한병철 그것만 100자로 해보고 나머지는 한 50자 언저리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봐봐. 자,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거기 한병철 교수 어쩌고저쩌고 이 글을 피로 사회라고 아예 거기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좀 강조돼 있고 이제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피로 사회로 이제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피로 사회란 말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피로 사회가 왜 생겨났냐면 잘 읽어보면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그 괄호 2번 이 문제의 답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나는 성과 중시 사회죠. 이제 성과 사회, 성과 사회가 어떤 한 개인을 마모시키는 피로 사회를 만드는 이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 개인을 자, 문제가 이제 처음에 말한 것이 이제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지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한마디로 이 개인을 마모시키는 이 피로 사회를 만드는데 이는 즉 피로 사회에 피로 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개인을 회피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비판적으로 이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 현대인이 요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이제 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아를 찾는 시간. 이게 접속어를 넣어주려면 넣어줘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비판적인 내용은 이건 이제 결과만을 중시. 그래서 개인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고 이 피로 사회는 개인을 마모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이제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도 해주면 여기서 이제 나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제시문. 자, 1번 이제 땅속의 동굴이 이거 있잖아. 자, 이거는 일단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그 1번 제시문 1번은 지금 선의 이데아. 진리. 절대적 기준. 이런 말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땅속에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동굴 안쪽의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손과 발목이 묶여있다.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는 불빛이 있다. 그들과 불빛 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고 그 담장 위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동물이 마치 자동 인형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 인형들은 실제 사람이나 동물처럼 소리를 내기도 한다.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묶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보아온 것이 실은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소리도 그림자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그들이 묶인 상태에서 풀려나 고개를 돌리고 인형을 본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실물 인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을 동굴 밖으로 데려가 지금까지 그들의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충격에 빠질 것이다.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동물 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동굴 밖의 세계에 점차 익숙해진다면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러한 비유에서 동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선의 이데아에 의해서 참된 세계가 존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선의 이데아에 대한 알물 통해서만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문이 있는데 이거 사실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철학에서 되게 유명한 거긴 한데 이제 그 플라톤의 동굴 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뭐 요약을 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라 그러면 이제 뭐를 해줘야 되느냐 조금 그지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실제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요럴 땐 역시나 이제 일반적인 단어들로 해줘야 될 거야. 여기서 뭐 사람들 뭐 그림자 뭐 이런 얘기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많이 반복됐던 이제 이데아, 이제 선의 이데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선의 이데아는 이제
진리를 판단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철학적인 내용들이 그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바로 보겠지만 국민대 이제 이번에 학교에서 발표한 이제 국민대는 실제 뭐 기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최근 몇 년 동안은 옛날에 논술했으면 옛날에 그냥 이런 그냥 일반 논술이었어. 이런 약식 논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약술 논술은 국민대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EBS 베이스로 해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있는 글들, 그래서 뭐 독서든 문학이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문항을 만들었는데 보면 그 EBS에 있는 뭐 인문 철학 지문 있잖아. 그런 것들도 나와 있더라고. 이제 그러면 사실 인문 철학 지문이 막상 읽고 문제 풀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울라 치면 되게 어려운 거잖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이번 수능만 해도 그 EBS에서 어느 정도 나온 건데도 칸트 그지? 상당히 어렵게 나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제시문 자체는 EBS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놔. 국민대 이번 문제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관식 문제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딱딱하고 저기 한 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거기. 뭐 걔가 연계고 안 연계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 내가 그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 않는 한 그게 연계든 비연계든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그 당시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수능도 이번에 뭐 연계가 꽤 됐죠. 독서 다 연계됐어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서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연계, 내가 전에 EBS 본 거 같긴 해.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지? 뭐 아예 안 본 거보다는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실제 시간에 주어진 지문이든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수능이든 이런 논술이든. 그래서 이제 조금 까다롭다 싶은 것도 자꾸 이제 읽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문이 있으니 나중에 바로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좀 딱딱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어도 그냥 이제 잘 읽고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얘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리, 이제 절대적 이런 것들. 왜 이제 이게 절대적 기준이란 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거기 마지막 문장이 약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지. 이거 굉장히 뭐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잖아, 인간이, 그지? 근데 이것도 답을 어디서 구하라고 했어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만 오로지 방법이다 이거야.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절대적 기준, 그지? 선의 이데아가 모든 기준 오브 기준이다 이거.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거. 왜? 얘에 대한 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절대적 기준을 말을 끄집어내는 게 쉽진 않아. 근데 이제 다시 지금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란 말이 물론 여기 없어도 돼. 근데 어쨌든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이제 요걸 이해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걸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어떤 용어로 다시 정리하니까 이 절대적 기준이다라는 말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자, 이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나는 캄비세스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한다. 그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종교와 전통을 조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모든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법률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각각의 집단은 상당한 고심 끝에 자신들의 관습을 선택할 것이다. 각 집단은 자신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관습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각기 자신의 관습들이 표방하는 의견을 보편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다리우스 왕 제위 때 왕은 회의에 참석자 많았던 그리스인을 초대하고는 그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 부친의 시신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다리우스는 칼라데이로 알려진 인도 부족인 몇 명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다리우스는 그리스인들이 보는 앞에서 칼라데이인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 부친의 시신을 화장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으며 그런 끔찍한 말은 꺼내지도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그런 풍속들은 있는 그들의 관습으로 간직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탐다우스가 자신의 시에서 관습이 모든 것들의 왕이라고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제 관습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뭐야? 무슨 단어로 살짝 바꿀 수 있어? 문화.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종족은 시신, 부친의 시신을 먹는 문화를 가진 종족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좀 그렇지만 요새 화장하는 문화가 있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친의 시신을 먹는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뭐 개 패급 중에 패급 이 쓰레기 새끼 뭐 이럴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아까 여기 그 칼레 무슨 민족에게 부친의 시신을 태우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오히려 부친의 시신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지? 태워버리는 건 이거야말로 패급 중에 패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만의 고유한 관습, 즉 문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에 관습이 모든 것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여기 있는 뭐 부족 이름 그런 거 다 쓸 필요 없는 거야, 그치? 역시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자신의 관습이 최선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 다른 관습을 자신의 관습 최선의 관습을 내주면서 다른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말도 이끌어낼 수 있어. 뭐냐면 여기의 관습은 관습대로 인정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인정하는 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뭐라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각자 자신의 관습이 최소니까 누군가는 화장을 하는 거, 누군가는 시신을 아예 먹는 거.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지금 깜짝 놀라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기께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다. 그 태도는 상대주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다른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나. 아까 막 이제 막 눈이 땡그레지고 화를 그지 거기. 자 그래서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으며 막 그런 끔찍한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그지 부친을.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럼 뭐 하는 애들이야? 부친의 시신을 먹는 애들이야. 부친의 시신을 먹는 애들한테 부친의 시신을 태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막 공포에 떨면서 그런 끔찍한 일을 꺼내지도 말아주세요. 막 이제 이런다는 건 오로지 자기의 것만 그지? 저기 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자 봐봐. 일단 자 텔레비전을 통해 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 인디오의 생활, 스페인 정복자들의 쫓겨 깊은 산 꼭대기로 숨어든 잉카의 후예들, 주식이라며 자루에서 꺼내 보이는 잘디잔 감자가 형형색색, 종자가 10여 종이다. 그러니까 감자를 자루에서 꺼내서 그 많은 종자가 있었다 그랬고, 왜 그렇게 뒤섞여 있느냐고 물으니 이놈은 가뭄에 강하고 이놈은 추위에, 이놈은 벌레. 아까 감자가 한 종류가 아니라 뭔가 좀 달라 보였잖아요. 형형색색 여러 종류였다. 이거 종자가 10여 종. 그러니까 이 여러 종자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가뭄에 강한 놈, 추위에 강한 놈, 벌레에 강한 놈. 자, 그래서 아무리 큰 가뭄이 오고 때 아닌 추위 몰아닥쳐도 망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가뭄에 강한 게 살아남는 거고 추위에 강하면 애들을 또 살아남는 거지. 누군가 죽어도 이제 살아남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망치는 법 없어. 먹을 것은 그래도 건질 수 있다니. 전체적인 이 문명의 질주가
스스로도 전멸을 입에 올리는 시대.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집은 거기 인디오의 잘디 자른 것이 형형색색 제각각인 씨감자 속에 있었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도 여기 이제 문화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이제. 그래서 이게요. 이 감자는 각각의 사실 뭘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까? 문화야 문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번에 네, 형형색색의 감자 종자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이제 됐어요. 1시간 벌써 25분이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읽어봐도 되고 뭐 크게 뭐 크게 다를 건 없어. 이런 정도의 이제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연습을 한 이유는 오로지 이제 실제 국민대 예시문항.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작년에 실시해서 딱 있으면 모르는데, 근데 예시문항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지는 아마 않을 거야, 그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EBS 책에서 이제 많이 가져 거의 90%는 다 지문 EBS 거야. 그냥 지문 그대로야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EBS 책 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뭐 시험은 아주 잘 볼 수 있는. 세상에 그럴 애가 누가 있는 거지? EBS 책을 다 외우고 있을 애가 누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읽고 푸는 거야 이제. EBS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실시간 그냥 읽고 우리가 수능에서 처음 보는 독서 지문 나와도 그냥 읽고 이해하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원칙은 그건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국민대 이제 그 기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제 요 메인 수업 신청한 애들이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기야 저기 이제 8시 수업 8시야 아침 일찍 와야 돼.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이제 5일 동안 월화수목금 할 거니까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요거 좀 한 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50자 100자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민대 예시문항 분석 그래서 왜냐면 문제 경향 봐야 되고 이제 난이도 좀 우리가 체감해야 되고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제 가천대랑 유사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 좀 쉽다 보이는 건 가천대 유형. 그러니까 단답형. 그러니까 가천대도 베이스는 똑같거든요. 이제 EBS 특수한 해갖고 이제 간단하게 찾는 거 있어요. 문학 독서 다 나오고 국민대도 마찬가지로 문학 독서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EBS 베이스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완이나 수특 중에서 좀 예상되는 지문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일부 선별해서 이제 수업 때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진행할 거야 이제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국민대 최저가 맞으니까 이제 그럴 거 아니지? 근데 최저가 그 2합6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이번 수능 같은 거 어려운 게 아마 애들이 신청했다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최저가 안 됐다는 얘기지, 그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저 맞춘 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최저